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민주당은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뒤늦게 내란 사건 재판을 맡는 형사 25부에 판사를 증원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작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고 이제서야 찔끔 증언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정 대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 대표는 또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인 추정당원 명단 11만 명을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연루가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거라며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가 입법 독재를 통한 헌정 파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먼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공작 정치라며 맞불 공세에 나섰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제보가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 수사에 응하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송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성찬, 김어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리를 만들어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특별 재판부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먼저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달라서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보겠다면서 범죄 사실에 기재된 정당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떠한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선 직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 관련 의혹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자신들에게 일체 정보는 없다며 어떤 제보가 있었던 것인지 오히려 궁금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관련 의혹 제기를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여당과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조해서 공동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정무수석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기습상정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를 당분간 수년하기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8일 만나 공통공약과 입법 문제를 논의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는데요. 이후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협의체 출범은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영교, 부승찬 제보 조작과 대선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법사위 회의에서 바로 서영교 의원이 이 법사위 회의에서 5월 2일에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고 하면서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합니다. 그리고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4인 회동을 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녹취록 나와 있잖아요 하면서 녹취록을 재생합니다. 자, 이제 엊그저께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출처 유튜브 영상조차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 설킨 풍문,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갖고서 그냥 만든 거다 하는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녹취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5개월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점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대서판 흔들기고, 그래서 그것은 김대호 병풍 공작 시즌 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 2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서영교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선거판 흔들기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 흔들기.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이런 정말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이다. 정말 엄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당의 이런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면책 특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공감TV에 분명히 앞에 서두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녹취록이 믿거나 말거나에 따라서 했다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 저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이 이 행위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뉴스 공장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 뉴스 가중 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 뉴스 공장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내란 전담 재판부 두 번째 이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대표한 나경원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으셨습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4인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허위 선동 또 녹취 공작이다라면서 서영교, 부승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사법권 침해라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오후에는 민주당의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기자회견 내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고가 발생했던 KT에서 서버가 해킹을 당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정부가 실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징벌적 과태료 도입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해킹 대응 브리핑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KT 서버가 추가적으로 해킹당한 정황이 발견됐다는데 피해는 없는 겁니까? 아직 피해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KT 서버의 추가 해킹 정황은 KT가 어젯밤 T사,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해 알려졌습니다. KT는 올해 SK텔레콤 해킹 사고 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전사 서버를 대상으로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에서 해킹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입니다. 정부는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함께 추가로 발견된 KT 서버 해킹 정황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KT는 외부 전문 기업의 보안 점검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제 23시 57분에 정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정부는 통신과 금융 등을 대상으로 침해 사고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커지는 만큼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엔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만약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보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19일간 몰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까? 현재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안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가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보안 실태에 대한 밀도 있는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 대표가 책임을 지고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들의 점검 결과를 살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IT 발전으로 해킹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금융권 대응이 못 미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강화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 교포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해자인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은 시킨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 노린 이유 뭡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당신이요. 네? 누구 지시 받은 겁니까? 몰라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장 씨가 윗선의 지시에 의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3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신 분야 업무 경험이 없는 장 씨가 해킹 수법을 활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지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범인들이 펨토셀이라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는데요. 장 씨가 사용한 장비를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오후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해자인 장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둘 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피해 지역 일대를 다녔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구속된 공범 류 씨는 무단 소액 결제를 통해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를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에서 붙잡은 데 이어 서울 영등포에서 류 씨를 검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3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에게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서기관을 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오늘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지휘체계에 있는 이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지휘체계를 건너뛰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어제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홀로 구조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전담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표정호 기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군요. 네, 어제 검찰은 검사 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재석 경사가 소속됐던 인천해양경찰서와 영흥파출소 그리고 해양경찰청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이 경사가 출동할 당시의 근무일지와 통신기록, 해경 상황실 서버 내역과 파출소 내부 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동시에 사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동료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석 경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포렌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를 통해 이 경사 출동 당시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사 전담팀 앞으로 또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인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야간 최대 3시간 휴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6시간 휴게 지시가 내려진 경위를 살펴볼 전망입니다. 또 영흥파출소 직원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해경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사고 당시 파출소가 구조 현장에 있던 이 경사와 통신이 끊긴 뒤 상황실 보고가 늦어지고 군 열상 감시 장비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이 빚어진 것에서 드러난 지휘 통제 과정의 문제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최근 허위 테러 협박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 살인 예고글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배민혁 기자, 가짜 살인 예고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살해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30대 최모 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정부에 4,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중살인 사건 대비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며 인적, 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다스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누군가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관 20명가량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최 씨 범행과 관련해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경찰 703명이 투입돼 4,300만 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최근에도 허위 테러 예고가 잇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흉기난동을 예고하거나 폭발 협박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때마다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탐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경찰이 며칠 동안 야탐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모두 5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최근에도 흉기난동 예고나 백화점 폭파 협박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공권력 낭비와 국민적 불안감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허위 협박 범죄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입을 통해 더 확산이 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한창인데, 그런데 최초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 팩트가 아닌 허구다라면서 발을 빼고 있고요. 문제는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교국재단 썰전은 100% 의혹적입니다. 네, 썰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썰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네. 예를 들어서 정상명, 한덕수, 조희대, 김충식 4명이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는 그 누군가의 주장이잖아요. 저희는 이게 보도가 아닙니다. 영화 보시면, 드라마 네. 보시면 처음에 아예 네.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허구다. 예. 팩트가 아니다라고 네. 공개하고 하잖아요. 예. 그 영화나 그 드라마에 대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고소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들려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정상명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충식이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4명이 만나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열린공감TV보다 서영교 의원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아장내겠다, 해체하겠다, 대법원장 뭐 심지어 사퇴시키겠다, 수사받아라 이러는데요. 그 똑같은 잣대를 국회랑 국회의원한테 들이대면은요. 국회는 10번도 더 넘게 해체됐어야 돼요. 서영교 의원을 수사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특검이. 자, 이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니까 열린공감TV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처음부터 허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뭐 앞서 들었던 녹취에서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뭐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를 하지만 네. 드라마나 영화는 허구의 인물을 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기했던 의혹 같은 경우는 실존하는 그런 인물을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이런 그 해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리고 허구 인물을 다뤘다 하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가공을 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해당 내용들을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AI 녹취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온다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이 뚜렷한 입장을 내보내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제보받은 곳이 어딘지와 그 제보받은 인물이 실제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밝힌 이후에 충분히 이에 대한 결재해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또 전해드리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이 음성 뭐 AI 음성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영교 의원 본인도 약간은 좀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처음부터 서영교 의원이 사고를 쳤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그 의혹의 제기의 근거는 열린공감 TV인데 거기에 처음부터 이 녹취가 AI로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건 뭐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들어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저걸 국회에서 녹취를 틀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잠잠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승찬 의원이 이어받아서 엊그저께 이 문제를 제기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고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대다수가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근거 공격의 공세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구, 영화를 보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과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또 그 전 보수 정권의 민정 쪽의 라인에 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면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양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수사받아라 그러는데 먼저 제기한 사람들이 축 내용을 밝히고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지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서영교 의원을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보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됐고요. 제보자가 누구인지 서영교 의원이 아직까지 뚜렷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영교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이 제보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면책특권에 기대어서 국회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에게 뭐 건달 출신이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셔라.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과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양당 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를 좀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여야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서영교 의원이 더 자세한 제보 내용이 있으면 안 밝힐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개인 의원 차원에서 문제 제기된 게 아니고 공당의 집권 여당의 공당 차원에서 지금 문제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입을 닫고 있다? 근데 더 들어봐야 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은 집단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더 나쁘게 얘기하면 국민 기만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더 문제를 사안을 더 중하게 보고 이번은 끝까지 이게 발본색원해서 이런 정치 행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보자를 밝히라고 말씀 주시는데, 아시다시피 제보자를 모두 밝히기 시작한다면 뭐 수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들의 공방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제보자를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차, 3차 가공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공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비판을 해주시지만 과거 계엄 문제도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있었던 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혹들은 그리고 면책특권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논리는 다시 여야가 함께 다뤄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얼마나 목소리 크게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의원이 지금 민사 재판에서 8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지금 배상하도록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원은 오히려 나중에 영전해서 지금 공공기관인 그리고 정부 새만금 청정으로 가 있는 이런 걸 보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우리 당에서 필요한 얘기를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제기해주면 나중에 보호를 받고 오히려 더 보온을 받는다, 좋은 자리로 간다,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 여야가 동시에 문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이런 정치 문화를 단절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집권 여당이 더 책임 있게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찌됐든 이 문제를 제기한 서영교 의원의 입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도 얘기한 본인이 좀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이 되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나눴던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청래 대표의 목소리까지 같이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이 행위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한다고 봅니다. 자,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뉴스 공장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요. 또 나경원 의원은 이번 사건이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그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 그대로 지금 돌려주는 그런 모양새인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둘 다 심판 한번 받아볼까요? 국민의힘도 심판 받아보고 민주당도 한번 받아볼까요? 그러면 어느 쪽에 해산당할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 따르시겠습니까? 지금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음해와 공작이 난무하고 그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깡패가 이재명한테 돈 전달했다고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서 면책특권에 숨었을 때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공작과 음해가 난무한다면서 가중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함께 이 부분은 책임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마치 본인들이 무언가 이점을 잡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문제는 국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뭐 아까 8천만 원의 재산상의 손해액 나왔는데 그 사실로 밝혀진 불법 계엄으로는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서 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앞서서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겠냐라고 정청래 대표한테 물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 관련 사안, 그러니까 그 회동 관련 얘기는 하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이어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지금 발언하는 것은 이게 뭐 가짜 뉴스든 아니든 이게 상관없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고 지금 이미 의혹의 발원지가 됐던 열린공감TV의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지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과를 하지 않고 또 추가 뭐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볼까? 국회의원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대표 기관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이게 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저런 모습이 그게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청래 그 대표 동문서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물었는데 뭐 관계없이 자업자득이니까 물러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헌적인 발언이에요,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입법부라고 해서 아무 얘기나 막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를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는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이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항상 민주당이 지금 문제를 삼는 사법부의 문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이게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게 민주당이지 어떻게 늘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름대로 수사했던 조대법과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시에 되돌아가 보면 당시에 대법원에서 그걸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이게 대선 전에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는 이미 무죄로 돼서 곧 무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정치 개입을 하느냐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유죄 파기환송이 되니까 나중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사법부를 압박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지금 조희대 대법관을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다. 나중에 역사적 장면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 측면에서 저희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도 결국엔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 출발점 그리고 이 해당 의혹들이 논란이 됐던 출발점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토록 급하게 정치에 개입하는 의혹을 나왔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여기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법 신뢰에 대한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해당 재판에 대해서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들어가는 온라인 게시판에 어저께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한덕수 총리를 아예 만난 적이 없는지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도 누구와도 논의한 바 없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잘 알겠지만 실제로 만남의 여부는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의 앞뒤가 다른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털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실제 만남의 여부 그리고 해당 논란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신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좀 중요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휴대폰이나 이런 그런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다면 그 만남과 관련한 증거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났을 것이라면 만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충분히 남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고 실제 만남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특검도 수사 내용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나 그 증거나 여러 가지들이 공개되는데 과정 중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해당 부분들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순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대법원장이든 당시 한덕수 총리든 어디 움직이면 다 경호원이 같이 가고요. 수행원이 상당히 많이 따라갑니다.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저런 분들이 두 분이 만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민감한 시기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 사람이 사진도 찍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없는 걸 자꾸 끌어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는 좀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살짝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로 내린 것은 대법원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법원 전원들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사퇴시키려면 전원 사퇴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자꾸 정치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법을 2년 이상 끌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법에 관해서 유죄인지 아닌지 사실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대선 전에. 그렇기 때문에 2년 넘게 끌어서 오래된 것을 마무리해 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면 저는 대법관 사퇴시켜라 라고 저는 거꾸로 반문하고 싶고, 저는 오히려 그 당시 했던 것은 정말로 끌었던 것을 대선 전에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 그때 마무리 지었던 거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께 판단의 주체를 맡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읽을 시간조차는 주었느냐, 이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첩된 지 10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서 이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10일 동안 그 많은 페이지를 읽기나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저희는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도대체 판단한 날짜가 나왔었잖아요. 선거 날짜가. 그러면 언제 읽었느냐,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때는 다 무죄로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안 나오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평행선을 좀 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전 의원께서도 특위위원으로 함께 좀 발의를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기존에 올라왔던 안과 달라진 점은 어떤 점입니까? 기본적으로 위헌 논란이 있던 부분들은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하면 그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원 외의 법원이라고 하는 논란들을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가사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그다음에 뭐 형사재판은 형사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지법에서 만들어냈던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해서 전담재판부를 꾸린 것처럼 법원 안에서 법관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위헌 논란이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새롭게 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담재판부 판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이 부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데 7월에 냈던 법안에는 외부에서 2배수로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명을 대법원장이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대법원장의 선택권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관의 지위라는 문제 때문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임명의 역할도 사실 한 배수라고 발표를 했지만 해당 부분들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 2배수, 3배수로 충분히 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추천위원회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뭐 변호사 회라든지 그다음에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까지 참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걸로 해서 법관의 지위를 유효하게 만들어 놓고 위원회 소지는 걷어냈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임명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법원과 법관의 이런 뭐 동률 문제 그리고 태업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요건들을 저희가 다 녹여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들은 조금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사안인데 이 부분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지난번에 지금 뭐 더 위헌 여지를 걷어냈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계약한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그 국회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가 빠지고 법무부가 한 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법관이 4명, 그다음에 그 대한변협에서 4명.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1명, 그래서 9명인데 4명이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사실은 저게 캐스팅 보트를 주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무부는 이게 국회는 입법부고 법무부는 행정부예요. 행정부가 이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사법부의 행정부는 대통령이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연장하게 되면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그래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하도록 돼 있는, 이게 국민들에게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이거 아주 심각한 위헌의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그리고 전담재판부가 있든 무슨 뭐 재판부가 있든 간에 그건 판사가 충분한 재판, 방어권을 또 피고가 이렇게 펼 수 있도록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이게 선거법 재판도 아니고 이게 내년 지방선거 6월 앞두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규현 판사 측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수 있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전담재판부 만들고 뭐 법 통과시키고 뭐 추천하고 이러다 보면 12월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저는 이거 자꾸 개입하지 말고 정말로 이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게 맞다. 국민들도 그렇게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기현 재판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과거 구속 취소 문제 때 이미 신뢰성의 문제는 제기가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판사회의에서 4명, 그리고 변호사협회에서 4명, 그리고 법무부에서 1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무부가 캐스팅 보트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특위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면, 법무부가 행정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방법도 저희는 검토 중입니다.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이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열겠다라고 하는 특위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도 행정부가 들어가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열어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려 있다. 자, 이 법안이 어제 발의가 되긴 했는데 지금 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라면서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관련한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게 이제 발의가 된 거잖아요. 네네. 아직은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이고 당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론을 갖다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모아 가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그리고 이 여론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강원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저희 뭐 의원들 뭐 동일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이게 석방이 될 수 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는 하진 않았고요. 그럼 특위 차원으로? 특위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특위 차원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론 채택 여부는 어쨌든 전체 의총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 네, 이제 당론 채택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의총에 올려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경우와 이제 지도부 측에서 의원들에게 이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두 가지 다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당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셈 아닐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견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 게 맞고요. 보통의 안들이 나왔을 때는 특위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지도부 논의를 끝나고 난 이후에 의원총회에 올려서 당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발의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도부의 공감대를 모두 얻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특위와 지도부와의 간담회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절차가 남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동안 우려됐던 그 위헌 우려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좀 공격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특위가 민주당 특위 아니에요. 이게 특검 관련해서 지원하고 또 대응책을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 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특위에서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만든 게 사실상 당론이 아니다. 이건 좀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법안 원래는 내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조금 보완할 건 보완하고 내는 게 맞고, 그걸 당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미
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당론이 아니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내년 1월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건 이가말로 이 특검이나 또는 사법부 쪽에 이런 쪽에 어떤 절차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이어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역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국민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도 뭐 50%도 안 되고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뭐 원래 득표도 50% 안 된 상태에서 됐는데 민주당은 툭하면 뭐 전가의 보도처럼 자기들이 특허낸 것처럼 국민 하는 것도 참 듣기 거북한 국민들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 여론 얘기를 해주셔서 여론조사 얘기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 60% 긍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승한 결과인데, 자, 지금 상승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제 문제, 민생의 문제가 긍정 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당장의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늘 그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5천까지 당장에 가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에서 긍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생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그러니까 내수 경제가 돌기 어려운 구조가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있었는데 민생 회복 쿠폰을 발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제와 민생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직무수행 평가에 이런 60% 정도 나오는 퍼센트를 기록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와중에 지금 화재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 터널에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현재 교통 통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광교 방음 터널 인근 양방향 교통 통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시 40분쯤, 그러니까 한 1시간쯤 전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요. 40여 분 만에 화재가 완진이 됐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영동고속도로 광교 방음터널 인근의 지금 정체가 상당히 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근을 좀 지날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셔서 교통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 관련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오늘 그 결과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이외에도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관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지금 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조국 위원장의 이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8%가 나온 것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보면 조국의 8%나 장동혁의 7%나 더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힘 좀 쓰는 정청래 대표 4%예요. 절반밖에 안 되는. 이게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지금 그 이미지 지어지고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적어도 야당 1당, 2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20-30%는 나와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걸 보고 우리 그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런데 조국이 그 중에서 조금 더 앞선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에서 이제 새로 활동을 시작해서 그래도 이
조국당의 이 당원들이 좀 결집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조금 전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조금 반전해서 올라갔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에 뭐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당은 악역 뭐 이렇게 좀 지나친 이런 것들을 다 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좀 올라갔고 또 한 가지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내서 당시 여론을 추이를 반전시켰는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된 게 없네. 이견 차이 너무 크네. 이래서 약간 지도가 빠지는 상황에서 또 미국 조지아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또 구금 억류한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국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걸 보고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요소를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이른바 보좌질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했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튜브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다라는 걸 소개를 했는데 아마 과거에 받은 거를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라는 비판의 댓글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갑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아마 관련해서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선우 의원에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강선우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들은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나 뭐 실버 버튼에 대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가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로서 버튼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강서구 국회의원으로서 강선우 의원이 보여줬던 의정활동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창반 얀론의 입장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은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강선우 예. 의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예. 그렇지만 하여튼 지난번에 얼마나 그 강선우 그 당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됐습니까? 그리고 여당에게도 부담이 됐을 텐데 조금 의원들은 조금 정치인이긴 하지만 상당 기간 좀 자숙할 때는 자숙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국민의힘 압수수색 관련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팀이 당원 명부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업체를 압수수색을 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단 11만 명 정도를 확보를 했다. 라고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 결과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통일교에서 입당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예. 실제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가입을 해서 그 민주적 절차인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쳤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렇게 하나의 조직에서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원 명부를 확보를 했으니까 통일교나 기타 조직에서 영향력을 미쳤어서 후보가 실제로 교체되는 결과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마 특검에서 추가적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물론 장대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조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들은 오히려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단을 확보는 했지만 이 명단 이름에 해당하는 인원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무슨 종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갖고 와서 얼마나 수사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특검이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나가는 것 같고 지금 11만 명이 다 12만 명이다 이러는데 아마 통일교 교단의 교원들의 명부를 가지고 당원 명부하고 동명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11만 명, 12만 명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말고 민주당 우리 당원 명부하고 비교해도 비슷하게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고 이 사람들을 또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언제 입당을 했고 또 실제로 돈을 낸 책임 당원인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당했을 때 실제로 위에서 이거 입당해라고 해서 했는지 이거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번지게 되면 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게 예. 되는 것이고 개인이 내가 통일교인인데 우연치 않게 나는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 대선이니까 그 굉장히 첨예한 시기니까 나는 이 당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 그리고 자칫하면 정당 선택의 자유, 정치의 자유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특검이 좀 염두에 두고 네. 이게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의원님한테도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게 지난 대선에도 만약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혹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으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그 당시에 뭐 지금 특검에 따르면 무슨 뭐 그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할 때 밀어주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대통령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모든 종교가 신천지는 어디를 밀었는지 제가 오래전이지만 그 당시에 신천지 쪽은 이재명 도지사가 신천지를 급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쪽이 그 당시에 이낙연 쪽을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민주당을 지지한 것처럼 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대통령 선거는요 사실상 전쟁 같은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의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통일교도 위에서 그래 지령 내려가지고 너 국민의힘 밀어 민주당 밀어 안 밀어요. 호남 가서 통일교도한테 물어보세요. 다 호남 민주당 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하는 게 특검이 정치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제17호부터 19호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세 태풍 모두 우리나라로 북상하진 않겠지만 수증기를 공급해서 가을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태풍 3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트리플 태풍, 즉 태풍 3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정도로 먼바다에 에너지가 쌓여 있고 또 불안정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제17호부터 19호까지인데 모두 어제 발생했습니다. 제17호 태풍 미탁이 어제 오후 3시에, 이어 밤 9시에는 18호 라가사와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달했습니다. 네, 그럼 이 태풍들의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다행히 이 태풍들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7호와 18호 태풍은 모두 중국, 홍콩 쪽으로 향하겠는데요. 17호 태풍 미탁은 내일쯤 홍콩 부근 중국 남동 해안에 상륙해 소멸하겠고 18호 태풍 라가사는 강력하게 발달한 채 24일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쯤 홍콩 근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먼 남동 해상으로만 이동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트리플 태풍으로 인한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의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향하는 17호, 18호 태풍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17호 태풍이 중국에서 소멸함이 남긴 수증기가 공급되며 밤사이 내리는 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 충청과 호남권에는 80mm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중반에는 18호 태풍 라가사로부터 수증기가 공급되며 이번보다 더 강한 가을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 내일부터 도암댐 물이 긴급 공급됩니다.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수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내일부터 도암댐 물을 강릉에 공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시가 내일부터 도암댐에 비상 방류수를 공급받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내일 오후 1시쯤 평창 도암댐 도수 관로를 열어 하루 10,000톤의 물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도암댐이 수문을 연 것은 무려 24년 만입니다.
방류수는 남대천으로 흘러들어와 임시 취수장을 거쳐 강릉 시민의 식수원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뗏물을 받는 만큼 가뭄 해소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수질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정수 처리를 거치면 식수 기준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릉시는 이와 별개로 훨씬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상수원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8개 기본 항목을 매일 자체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상방류수 정수장 이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수질 검사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돗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강릉 생활용수 주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30% 가까이 올라온 상황. 지난 10일 11.5%까지 떨어졌던 저수율은 최근 비가 내리며 숨통이 조금 트였지만 여전히 평년치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24년 만에 이뤄지는 도암댐 비상방류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다음 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두 나라 정상회담 개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당국은 한중 정상회담을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APEC 정상회의보다 앞서 할지 여부 등을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 형식은 국빈 방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방한이 성사되면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입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미국 기술인력 출장 문제 해결책 마련을 한미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관세 위기 돌파를 위해 미국 생산을 40%에서 80%로 늘리겠다며 미국의 한국차에 대한 25%의 관세가 한미 합의로 15%로 내려가길 희망했습니다. 뉴욕 이승현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행사. 자율주행 전기차와 제네시스 콘셉트카를 전시하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새 공제 종료로 전기차 시장 전망이 어두워지자 전기차 판매 목표를 빼고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한국차에 대한 관세가 25%로 유지되자 현대차는 영업이익률 목표를 7, 8%에서 6, 7%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경쟁국인 일본처럼 15%로 내려갈 수 있도록 무뇨스 사장은 한미가 무역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We all hope that both governments will be able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pose a strong performance of the company, even if on the 15%. 이어 관세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생산을 40%에서 80%로 높이고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서 2028년 미국 투자 금액을 15조 3천억 원으로 3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또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구금 사태 재발을 막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We hope the US and Korea can work on mutually beneficial solutions for short-term business travel, especially for specialized technical expertise. 현대차는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의 중형 픽업 트럭을 2030년 이전에 출시하기 위해 북미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GM과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중장기 전략과 재무 계획을 발표한 건 올해가 처음으로 이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닥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강조하기 위한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특히 한국이 일본과 다른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와 만난 여한고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전반적인 협상과 함께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진행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그 USL 대표 그리고 또 의회 주요 인사들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그 상황과 그리고 이제 우리 비자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서 그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뭐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협상 진행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고율의 관세 부과를 더 미룰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4차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됐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영국에서 열린 키어 스타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할 수 있다며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But on a much bigger scale, we're pretty close to a deal. We may do an extension with China, but it's an extension based on the same terms that we have right now, which are pretty good terms. 관세 전쟁을 벌이던 두 나라는 지난 5월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했고 이후 90일씩 합의를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0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안보 우려가 제기된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에 매각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에서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 이전 여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談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We're speaking to President Xi on Friday to see if we can finalize something on TikTok, and it'll be owned by all American investors. 트럼프는 매우 합법적이고 미국을 사랑하는 기업들이 틱톡을 소유할 것이라며 틱톡 매각으로 미국은 엄청난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미국 기업인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470조 원에 이르는 경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기술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술 번영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계기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방향으로 총 2,500억 파운드, 470조 8천억 원이 흐르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KT가 서버까지 해킹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약 200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되며 일부 고객들은 카드가 부정 사용될 가능성에도 노출됐는데요. 늘어나고 있는 해킹 사고의 원인과 대책,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KT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단 소액 결제 사기 관련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버 보안 침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해킹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침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예. 하나는 해커가 무단으로 설치한 펜토셀이라고 불리는 소형 기지국이 KT의 코어망에 이렇게 붙게 된 첫 번째 이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 모르게, 이 고객 모르게 이
그 소액 결제 있잖아요. 예. 소액 결제가 발생했고 그 소액 결제를 위해서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데요. 예. 첫 번째 그 무단으로 이 펜토셀 기지국이 붙었을 때는 사용자로부터 IMSI라는 국제 이 모바일 고객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이랄지 아까 고객 그 소액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이랄지 아니면 뭐 생년월일이랄지 이런 추가 정보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유출이 돼서 그 결합이 됐을 것 같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버까지가 유출이 됐다면은 이 서버가 어떤 정보를 보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서버에 어떤 유형의 정보가 있었고 얼마만큼 유출됐다는 것은 아직 KT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서버에 어떤 게 지금 보관이 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IMEI 국제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유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KT에서는 복제폰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건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통상 지난번에 SKT 정보 유출처럼 이 유심 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IMSI라는 정보하고 좀 전에 얘기해드렸던 그거하고 인증키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하면 유심 복제가 가능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IMEI라는 정보, 단말기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결합이 됐을 때는 복제 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SKT 사건을 계기로 KT가 발표하기를 인증키 있잖아요. 이건 암호화해서 보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암호화됐다는 것은 해커가 그걸 설령 알더라도 실제로 인증키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 중에 저 중간에 있는 인증키 있잖아요. 그거가 유출되지 않았다면은 복제폰은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검거되면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들이 이 펜토셀을 이용해서 해킹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펜토셀이라는 게 어떤 걸로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 KT는 후발주자입니다. SKT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SKT는 기반망을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음영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KT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SKT가 사용하는 주파수보다 고주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파수를 고주파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전파의 직진성에 의해서 음영 지역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파가 도달해야 되는데 직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파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영역을 음영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KT가 약 150만 대인가요? 그 정도의 이 femto셀을 15만 대입니다. 15만 대 femto셀을 설치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femto셀은 통상적으로 보통 기지국은 뭐 2km, 3km의 반경 내에 단말이 붙거든요. 근데 femto셀은 한 10m 내지 20m 이 정도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단말들이 그 femto셀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femto셀에 붙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femto셀이 이 단말한테 이 등록을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IMSI라는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보를 단말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KT가 처음에는 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걸 보니까 이 무단으로 설치됐던 femto셀에 두 대가 처음에는 두 대입니다. 두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거기에 접속했던 사용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IMSI는 통상적으로 개인 정보입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황을 보면 이 femto셀이라는 게 좀 해킹에 취약한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femto셀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요한 것은 femto셀 하드웨어가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femto셀 하드웨어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femto셀이 코어망에 붙기 위해서는 IPsek이라는 통상의 프로토콜에 인증키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KT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하나 단말이 이렇게 장치가 붙게 되는데 걔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 장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인증이라는 절차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붙었다는 것은 인증을 우회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네. IP색의 인증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아니면 해커가 그 IP색의 인증키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펜토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KT망에 붙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 추가적인 작업을 해커가 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초반부터 이 펜토셀을 이용한 해킹 우려가 제기가 됐다는데 이렇게 일이 난 거 보면은 KT에서 좀 대책 마련을 미흡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제기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2014년도에 우리 카이스트의 김모 교수님이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때 어떻게 보여줬냐면 SMS 문자를 도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화 내역을 도청할 수 있다라는 것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줬고요. 예.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인프라, KT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해커가 그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그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KT가 미사용 펜토셀 4만 3천여 대에 대해서 연동을 해제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좀 안심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사용 펜토셀을 사용 해제했다는 의미가 정확히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방치되어 있는 펜토셀이 해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그 물리적인 장치를 해커가 습득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공격 가능성, 취약점을 찾는 공격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미사용 펜토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필요시에 따라서 만약에 인증키가, IP색을 위한 인증키가 해킹이 됐다면 인증키를 전문 교체하는 뭐 그런 기술적 조치까지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겠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카드 해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카드가 이번에 해킹으로 200기가 규모의 지금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원 정보로 치면 297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그게 이제 그 회원 정보 단위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예. 일반인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네. A4 용지 있잖아요. 네. 그게 통상적으로 한 4kg 정도 그 데이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도라면 한 5,600만 장 정도의 정보가 나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롯데카드 측에서는 최초 해킹이 발생한 이후에 19일 동안 해킹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예, 이게 침해 사고에 대응하는 절차고요. 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악성 코드가 침투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유입이 돼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그 중간 경로에 있는 서버들을 전부 다 노구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데이터가 유출이 됐다면은 마찬가지로 유출된 데이터 경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경로상에 있는 모든 노구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 평상시에 항상 그런 대응 훈련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유출 경로, 그다음에 어떤 취약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취약점을 바로 막을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재발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조치가 17일이 걸렸다는 것은 빠르지 않았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선이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킹 세력이 누군지, 왜 이렇게 해킹을 했는지 이거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추가 해킹 가능성도 좀 염두에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예. 해커를 추적하는 것은
귀책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애트리뷰트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도 있고 해커가 국내도 존재할 수 있고 국외도 존재할 수 있고 예. 만약에 국외가 존재한다면 그 IP를 쭉 추적하는데 해커들이 되게 보면 자기들이 추적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경유지 서버를 전부 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만약 경유지 서버에 이 연결 고리가 계속 만들어져서 최종 이 해커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 경로가 끊겨지게 되면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지난번에 SKT 그 사고도 아직 그 해커가 누구다, 그러니까를 특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사고도 자기가 되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킹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이걸 대신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 조건으로 나한테 얼마를 다오라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해오기 전까지는 이 해킹 주체를 특정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해킹을 당한 롯데카드가 CVC 번호까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는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용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예. 개인정보 안전성 조치에 보면요, 카드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암호화하게 돼 있고요. CVC 같은 민감 정보는 굉장히 암호화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28만 명의 이 고객들의 그 정보가 그냥 편문 형태로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해커가 이제 얼마든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 결제 또는 무단 결제를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들한테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일단 사용 정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카드 교체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롯데카드에서 보상안을 내놓은 게 무이자 10개월 할부 그리고 연회비 면제 이런 것들을 내놔서 지금 뭐 아우성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 전체 피해, 그러니까 피해받은 예. 금액,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무단 결제나 부정 결제가 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무단이나 부정 결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이 전액 보상을 해야 될 걸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상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롯데카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온 불암산 일대 무속촌 불법 건축물 50여 곳을 전면 철거합니다. 위험 요소가 많아서 도심 속 화약고로 불리던 곳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불암산 한가운데 차려놓은 재단 앞에서 무속인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계곡 앞에선 징을 치며 무속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부터 불암산 기도발이 영험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무속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산속 곳곳에선 무속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신당을 만들어 촛불을 켜놓거나 집처럼 꾸며 전기선이나 LPG 가스통을 설치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개발 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에 무단으로 만든 불법 건축물입니다. 무당들이 점거를 해서 여기서 구슬하고 촛불을 피고 그래가지고 산불에 가장 위험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올 수 없는 어떤 위화감 조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시는 9월 한 달 동안 불암산에 장기간 방치된 무속행위 장소 등 55곳을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대상은 굿당과 불법 주거용 컨테이너, 조리 취사시설 등으로 총 면적이 9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시청 인력 80여 명과 중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자연 환경을 되살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철거한 이후에 시민들이 이곳을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맨발 걷기길이나
그 산책로 같은 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 계곡과 불암산을 즐기면서 시는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 계고와 시정 명령을 시행했지만 자진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거 현장을 지켜보던 무속인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가 연인 가운데 한 사람을 그린 미공개 초상화가 파리 경매에서 현지 시간 18일 공개됐습니다. 경매에 나온 이 초상화는 꽃무늬 모자를 쓴 여인의 흉상이란 제목의 유화 작품으로 피카소가 1943년 7월 사진작가이자 화가, 시인으로 자신의 연인이자 모델이었던 도라마르를 그린 것입니다. 파리 드루오 경매장의 경매인은 이 작품의 추정가가 약 800만 유로, 약 131억 원으로 최저 경매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난당한 뒤 행방을 찾고 있던 3,000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금팔찌가 이미 녹아 없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도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집트 내무부는 파라오의 금팔찌를 박물관 보건 전문가가 빼돌려 한 상인에게 팔았고 이 상인은 이를 카이로의 보석가게 밀집 지역의 한 공방에 넘긴 거로 확인했습니다. 또 공방 주인은 그 금팔찌를 다시 금 재련업자에게 넘겼고 재련업자가 다른 물품 등과 함께 녹인 거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에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와 경북 서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는 점점 더 강해지겠고요. 밤이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서부는 내일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늘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면서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다 일찍 비가 시작된 중부지방은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2도에 그치겠고요. 또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영동은 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